9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있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속 시원히 밝힌 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근식 국민의힘 전 전략비전위원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을까요? 유력 정치인 관련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검사가 피의자를 협박하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했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상 설마 아니었으면 하는데요. KBS 보도를 법률 자문해 주셨던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2,000명대를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세갑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리핑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4시 반에 윤석열 후보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잡아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잡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아마도 준비된 기자회견은 아니었는지 원고가 없다 보니까 네. 기자회견 자체가 길진 않았습니다. 빠르게 끝났는데 다만 그때가 신문 기자들한테 마감 시간 넘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울면서 아마 기사 썼을 겁니다. 네. 이제 위치가 있으셔가지고 울면서 기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저는 아마 국회에 만약에 돌아갔으면 아이들을 시켰죠. 네. 네네. 오늘 기자회견이 2개가 있었어요. 오전에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후에는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선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웅 의원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김웅 의원 기자회견 어땠습니까? 김웅 의원은 뭐 핵심만 말하면 뭐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해당 검사의 PC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하루빨리 밝혀달라. 이게 다였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좀 계속 반복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네. 김웅 의원의 굉장히 이제 독특한 기억력 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잘 보시면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지만 제보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건 정확하게 그거 하더라고요. 선택적 기억력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손준성 차장 검사하고 나눴던 메시지의 대화 내용도 잘 기억합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을 잘 보필하라. 예, 제가 그렇죠. 보냈다. 요것도 기억을 하고 네. 자료를 줄 만한 사람이 2-3명 정도 있는데 전달해 줄 만한 사람이 2-3명 정도 있는데 법무연수원 시절에 이제 교수 명함을 들고 다닐 때 만난 사람은 한 명이다. 그 사람이 아마도 제보자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하필이면 검찰총장의 수족인 수사정보기획관, 정책관하고 예.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만 하필 거기만 기억이 안 나는 굉장히 독특한 기억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것은 수사를 앞둔 사람이 변호사가 수사를 앞둔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나올 줄 모르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네. 증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확인을 하고 알아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다만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양쪽으로 길을 다 터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 진행되는 걸 보고 나서 봅시다.
이런 얘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라 그러선지 좀 꿀팁인 것 같네요. 기억나지 않는다로 네. 하면 된다.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예, 그거는 그 허위의 진술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또 그 신문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김웅 의원이 했었는데 네. 본인은 원래 6개월 만에 보안을 위해서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 예, 지금 그 휴대폰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손준성 검사 어떡하냐. 원래 준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데 네. 그 저기 별로 안 친하다 이렇게. 네, 밥 오늘- 먹고 그럴 사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간에 김웅 의원 기자회견은 사실 별게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주요 내용을 좀 예, 요약을 해주세요. 4시 30분에 뜬금없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다 하면서 정면 부인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매체나 제보자를 통하지 않고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해라. 네. 이 의혹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정치 공작하려면 제대로 해라. 준비해서. 이러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네. 또 페이퍼든 디지털 문건이든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그러면은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회 네네. 국정감사 뭐 현안질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진상 규명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인터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아마 이제 앞으로 있을 대선 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만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말하자면 검사로서의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대선 대통령 후보 후보.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직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거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어떤 분위기와 태도, 네. 말투 등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말하는 중간에 이제 정치권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예, 합니다. 그랬죠. 근데 저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식이 사실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적인 이야기를 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혹은 뭐 입장을 밝히는 내용인 건데 시민들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굉장히 격하게 화를 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보면 좀 윽박 지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 윤석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척도가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네. 인터넷 매체에서 보는 거를 그냥 받아 쓴다라는 식의 표현이라든지 혹은 공익 제보자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된 문제의 제보자를 향해서 숨는다, 나와라, 뭐 신분을 까라 이런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괴문서다라고 해서 문서와 관련된 사실관계 다툼에 본인이 아예 규정을 몸을 해버리는. 담궜어요. 네. 몸을 담궜습니다. 예. 이 부분이 하나 이런 문서와 관련된 사실관계 다툼은 원래는 어제까지 윤석열 캠프 입장은 정치 공작이다라는 거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빨리 확인해 달라. 그렇죠. 그리고 김웅 의원이 밝혀야 된다. 김웅 의원이 그렇죠.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윤석열과 손 검사는 관계가 없는 사이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관계 다툼에도 본인이 빠져들었고요.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설사 문건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보고된 바 없다라고 해서 선긋기 두 가지를 다 하셨다라는 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공작 무슨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그 선본에서 선대위에 구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셨다. 예. 근데 어제 윤석열 캠프의 태도하고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회견문 없이 회견을 오히려 하셨어요. 마이너스 회견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만 계속 만들게 만드는 그런 거라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도 네. 공익제보자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식들이 네, 드러납니다.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구분을 네. 뭐 이렇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검에서 공익제보자 예. 만들어주는 겁니까? 이렇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에 제보부터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말은 그야말로 그린 듯이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공익제보의 내용이나 그 의혹의 실체와는 관계없이 공익제보자가 누군지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뭐 평소의 언행이나 이런 게 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공격하는 식의 말이기 때문에 인권보호가 생명인 이제 검사의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서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인식들이 오늘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에 제일 먼저 보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스타파나 네. MBC나 그다음에 실제로 그 중앙지검에서 있었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를 표적 삼아서 어떤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KBS 보도죠. 예, KBS 보도인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팩트 체크가 지금 안 된 채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사실 굉장히 격앙된 태도, 회견문 없는 기자회견,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내용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다 하나씩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치 공세냐 정치 공작이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정치 공작으로 일단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황당한 게 이게 어떻게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의혹이 있고 증거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거는 공작이다, 괴문서다.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 언론 보도에 따라서 그 언론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언론이나 또 그 언론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이나 또는 상대 정치 정당에서 상대 정당에서 의혹을 과장한다거나 또는 공세를 취할 수 있다. 근데 정치 공세랑 정치 공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공작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예. 여의도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작이라고 평가할 때는 아마도 예. 여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네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다른 대선 경선 경쟁자들 혹은 그 캠프를 향해서 하는 얘기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그러니까 네. 해당 제보자가 다른 캠프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부 암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작이다라는 식의 인식을 지금 윤석열 캠프나 혹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예.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 입장 잠시 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워낙 큰 기자회견이 2개가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어요.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큰 뉴스인데 묻혀서 안 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거기 사퇴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퇴가 맞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 공약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또 백불이라고 해서 달라붙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질문할 때 뭐 실제 사퇴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받아주는 건 좀 별개이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이낙연 후보가 나는 사퇴서를 낼 것이고 그게 정치적 결정이다. 국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서랑 같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예. 건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곤혹스럽죠. 사실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냈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네네.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정작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직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다음 본회의 때 윤희숙 의원의 사퇴서와 이낙연 후보의 사퇴서를 둘이 나란히 놓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 사퇴서가 내년 1월달 안에 그 네. 걸석이 생기면 3월 9일날 대선 때 같이 같이.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런 거죠. 서울의 민심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네.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서울 종로 지역구인데 그렇죠.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랑 그렇습니다. 과연 종로에서 지금의 여론 흐름에서 얼만큼의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그대로 민주당이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로서는 네. 지금 충청권 참패 이후에 참패라고 뭐 이렇게 스스로도 평가를 패배. 하는 것 같아요. 네. 패배 이후에 두 가지 이낙연의 시간 하루를 갖고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로 보일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가 어제 나왔고 네. 오늘
의원직 사퇴를 의원직 사퇴. 결정을 했는데 자, 아마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냐가 오히려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그랬었던 것처럼 네. 뭔가를 내려놓는 다 던지고 임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하나하고 네.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라는 기존의 공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네. 명분을 얻기 위한 두 가지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당 내외의 안팎의 분위기로 봐서는 썩 그렇게 좀 잘 작동하는 그 카드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 국회 논의가 진행된다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후보들 반응은 어떤가요? 다른 후보들 반응이 나왔는데요. 뭐 추미애 후보 측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가 종로 여기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다. 이렇게 되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철회하고 빨리 경선으로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결연한 경선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정도 뭐 말을 그쳤습니다. 우리 정세균 의원 후보는 어떤신지 모르겠네. 바로 직전 종로 그렇죠. 국회의원이신데. 제가 말하자면 그때 지역구를 물려준 셈인데. 취재하기로는 뭐 조직도 이렇게 물려주시고 네, 하면서 네.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사퇴를 하시고 또 사실 당대표도 이분이 사퇴를 하신 거거든요. 중도에 이 그러네요. 대선. 예, 대선 때문에. 대선 때문에. 지금 이 대선 하나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사퇴한 걸 보면은 굉장히 보기는 좋진 않죠. 네, 어쨌든 본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그게 그만큼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자, 연합뉴스 오늘 진짜 허전하더라고요. 연합뉴스가 오늘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없게 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 논란을 받았었잖아요. 연합뉴스가. 그래서 노출 네네. 중단을 결정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그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 기간은 근데 32일간 노출 중단인데요. 여기 일각에서 25일로 좀 줄이자 이런 제안이 나와서 10일쯤에 내일 모레죠. 최종 논의를 거쳐서 제재 일자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기사형 광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사인 줄 알았더니 광고더라. 뒷광고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연합뉴스 건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네네. 그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서 해당 그 이제 홍보 대행사하고 맺은 계약서가 드러났습니다. 아, 그 계약서에 따르면 홍보 대행사가 실제로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그 기사를 고칠 수 있는 수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오히려 연합뉴스 쪽에서 홍보 대행사 쪽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건당 얼마씩을 받고 기사의 형태를 띈 그 광고성의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그 권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팔아치운 셈이라서 그래서 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연합뉴스가 이 공영 그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좀 배경이 됐습니다. 네, 연합뉴스 측에서는 그동안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애용해온 독자 여러분께 불편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 입장이 우리 성난 또는 화가 난 우리 그 뉴스를 보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키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후 4시 30분에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갔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네. 오늘 기자회견이 두 개나 있어서 각각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웅 의원이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핵심 내용 네. 정리해보면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수사를 해서 밝히자.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들으셨는지요? 그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 한 게. 네네. 그 지난주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다음에 김웅 의원에 관련된 그 언론의 기사들이 조금 그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있고 그래서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뭔가 정리된 입장이 나오기를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네네.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을 좀 재생을 해서 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1년 전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는 건 사실 쉽게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기억을 지금이라도 좀 확실하게 재생을 해서 대의 명분과 또 당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 기준이 아니라 저는 당과 대의 명분을 좀 기준으로 빨리 기억을 재생시키기를 바랍니다. 뭔가 아직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다 본인이 뭐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밝히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 답답한 거죠. 예. 김도우 의원은 왜냐하면 이게 그 본인이 이제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보자를 특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제보자가 누군가로 짐작이 된다고 하면 보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보낸 거가 전제가 돼서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밝힌 대로 김웅은 본인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받아서 보내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고 김웅원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네네. 그 인터넷 매체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네네. 그게 뭐 가짜뉴스든 공작이든 뭐 날조든 그건 나중에 추후에 밝히더라도 네.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기억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고 네. 일단 납득이 될 만한 정도의 어떤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저도 김웅원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말하기 곤혹스럽습니다만 네. 같은 또 송파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 본인의 어떤 법적 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당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야권의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기억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될지 또 네. 재생을 해야 될지 제가 볼 때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걸로 좀 넘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너무 궁금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또 김웅원이 또 제가 알기로 워낙 착한 성격이라 네. 손준성 검사도 자기가 안 보냈다고 하니까 아니 손 검사가 안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받았다고 하면 손 검사한테 미안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받았다고 하면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내가 받아서 보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자기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 착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지금은 착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의와 명분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의 처벌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의 이익이란 관점이 아니라 당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진실이 제일 우선이죠. 진실이 우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소위 고발 사주 문건과 관련해서는 요지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출처와 작성자가 분명치 않은 것은 그런 문서는 괴문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증거를 대라 말을 하자면 그런 취지이셨고 손준성 검사가 문건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나한텐 보고된 거 없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후에 임 총장의 이제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 이제 임 총장 개인 입장에서 너무 이제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어이가 없어서 아마 굉장히 그 격앙된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예. 아니 뭐 굉장히 이제 굉장히 무고한 사람에게 그런 일종의 야당 후보 죽이기 공작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화가 많이 나서 격앙된 입장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네. 하나는 이제 계속 나오는 고발 사주라고 하는 그 의혹의 문건의 진실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언론의 주장이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게 언론의 주장인데 네. 작성자와 전달자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진실 게임이 거의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언론이 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춤추기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그게 가짜 문서다 그게 괴문서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공작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예단을 갖고 하는 것이고 네네. 그렇다고 그게 또 맞다고 전제하기도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고발장 작성과 전달이라고 하는 그 진실 게임에는 윤석열 총장 측이 직접 개입하거나 참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오늘 완전히 참전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 규명을 촉구한다.
네. 그래서 송검사를 감찰을 하든 송검사를 수사를 하든 빨리 사실규명을 해주길 바라고 네. 김웅 의원도 당무감사를 하든 김웅 의원이 빨리 기억을 되찾아내서 빨리 사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 나도 적극 협력하게 하겠다. 네. 나는 사실규명력으로 차분하게 그 진흙탕 싸움은 그 관전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는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윤 총장 개입 의혹이죠. 네네. 만약에 그게 사실일 경우에 윤 총장 당시 현직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후보자에게 건넨 게 사실이라고 된다면 네. 그걸 윤 총장이 지시하거나 개입하거나 묵인하거나 인지했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그야말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그 문제 제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장을 작성했느니 전달했느냐는 그 진흙탕 싸움은 벗어나고 나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입장을 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의 어떤 여권과 어떤 이쪽에서의 윤석열 총장 죽이기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맞받아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두 개를 나눠서 한쪽은 수사 규명 또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선에서 네. 참전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결백함을 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해서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공세에 저는 맞받아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 취지를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먼저 페이스북에 이렇게 SNS를 예. 통해서 공개를 하셨는데 아까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괴문서 증거를 대라, 선동하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 부분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 이 문서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완전히 몸을 담그셨어요. 글쎄 근데 몸을 담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러저러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서의 신빙성에 이제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다고 보는데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뒷부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그 문서가 하셨고요.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내가 개입한 의혹이 있거나 그렇다면 나를 국회에 불러서 언제든지 내가 해명하겠다 이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뭐 윤 총장 본인이나 윤 총장 캠프 쪽에서도 이 손윤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이른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20곡의 노름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네.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이 고발장 그 사주 의혹에는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전제로 해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무기로 해서 친여권의 윤석열 죽이기에 좀 대응하는 그런 좀 전략을 좀 써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네. 뭐 과거에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네. 후보 윤석열 후보의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견문도 없이 회견을 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본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대통령 후보의 굉장히 중요한, 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가방을 저런 자기 감정을 잘 간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핵가방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이제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과거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일 때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야권 지지자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 작년에 10월달에 국정감사에서의 하루 종일 네. 민주당 의원과 이제 설전을 벌였던 일, 그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던 거, 그리고 네네. 추미애 장관과의 추인 갈등에서 당당하게 검찰총장으로서 맞서 싸워서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건 현직 검찰총장 때 일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인의 업법과 정치인의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네. 면에서는 그 작년에 국정감사 그 조사에서 국회 나와 하루 종일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던 그 당당한 모습이나 추미애 장관과의 맞서 싸웠던 그런 저항했던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것을 넘어서는 정치인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정치인의 훨씬 더 좀 그 태연한 입장, 네. 좀 차분한 입장들을 가지시는 게 앞으로는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신장식의 신장기업의 윤희석 대변인이 오셔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에 별로 이렇게 친윤이 아니다. 별로 뭐 그 양반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과 윤석열 사이를 개입 여부라든지 지시 방조 여부 이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님은 캠프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건 전체를 정치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정치공작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또 그것도 말이 맞는 게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채널A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채널A 사건도 본래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라고 하는 검찰과 특정 언론, 채널A라고 하는 검찰과 언론의 야합에 의해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을 범죄 혐의로 끄집어 내려고 했던 이 기획 사건으로 처음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 채널A 기자의 과잉 취재 의혹에서 비롯된 강요 미수 혐의였고 그것도 1심에는 무죄로 나왔고요. 네. 한동훈 검사장과는 직접 연관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 지금 기소가 불기소 처분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검언 유착이라는 공작으로 들어왔지만 모든 사건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친여 방송과 친문 정치인 사이에 제보자 사이에 권언 유착에 의한 공작이라는 프레임이 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문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드는 것은 차차하더라도 전체 지금의 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김 의원이 뭐 특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반윤 정서가 강한 특정 제보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반윤 성향의 제보자와 특정 인터넷 매체 사이의 합작에 의해서 민주당이 거들고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결국 야당 후보 죽이기라고 하는 공작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큰 틀의 문제제기는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다만 거기서 네. 전자 부분인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이라고 하는 사실 여부는 너무 깊게 참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조언입니다. 일단 참전을 했는데 후퇴하시라라는 조언을 하셨고요. 예. 근데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할 때는 친여 쪽에서 이 그 언론의 보도부터 이후에 사건을 키우는 것까지가 하나의 기획 안에 있어야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기회를 크게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것까지를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그렇죠. 어떤가요?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세죠. 대대적인 그러니까요.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진짜 사견입니다만 네. 채널A 사건도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은 채널A 기자의 과잉 취재 의혹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고발 사주 의혹도 그 작성자와 전달자 사이에 저는 과잉 일탈 행위였다고 봐요, 개인적인.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물론 네, 그 알겠습니다. 대문서가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일탈 행위를 또 과대 포장해서 민주당과 친여권에서 야당 후보 죽이기에 공세로 나서는 건 지금 분명하게 그건 야당 후보 유력 후보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네, 마지막으로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 의혹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국회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글쎄요, 그게 국회에서 부를 수 있는 절차와 이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를 엊그저께도 열었기 때문에 어제도 예.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법사위의 현안 질의에 네. 그 참고인이나 증인을 불러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당당하게 불러달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네. 여야도 민주당도 할 이야기가 있고 야당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하에 법사위에 저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직접 해명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2,000명이 다시 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특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확진자 범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지난주 정도까지는 이제 비수도권이 주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시소처럼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갑자기 폭증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거의 2,000명 내외, 그러니까 그 매주 2,000명 내외 피크 그리고 그 다음에 주말 되면 떨어지는 양상으로 아마 이런 상황들이 아마 좀 오래 가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수요일, 목요일이 피크를 찍고 또 주말 되면 떨어지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는 이게 왜 이런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의 전파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막아내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리두기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동력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인 완화 양상은 아니긴 하지만 위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지금 백신 접종자들 중심으로 약간씩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며칠 뒤면은 추석이라서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이렇게 감염자가 폭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추석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그 7월 말 8월 초하고 광복절 연휴 기간 이후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확진자가 이게 시소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도 발생하게 돼서 아마 9월 말까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있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추석 연휴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측면들이 되고요. 그래서 네. 추석 이후에 이제 수도권의 지금의 나쁜 양상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추석 때 그냥 그 산소에서 만났다가 성묘만 하고 다 헤어지는 걸로 실내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하지 말자 이렇게 네. 뭐 그런 식의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지금 차츰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9월 말부터는 검토를 시작해서 11월 달에는 전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위드 코로나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게 사실 방역에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제 위코로나의 이제 결과적인 모습에 대해서 딱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예방접종이 빨리 올라갔던 국가들이 일종의 이제 방역의 완화를 이제 급진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네. 덴마크나 이제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위코로나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코로나가 방역을 완전히 풀고 뭐 마스크를 다 벗는다 이렇게 이제 오해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좀 밑그림 같은 거죠. 큰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로드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의 위코로나의 모습, 또 뭐 점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정부가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11월 이후에 어떤 형태로 변할 건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줘야 국민들이 좀 오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9월 안에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중요한 지표로 볼 것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 발병률 그리고 치명률 이것을 주요 지표로 보자. 확진자 숫자에만 매달려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어렵고 그것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뭐 그런 논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절대적인 위중증 환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자연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이제 숫자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확진자의 범위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어폐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위주로 가려고 하면 일단은 의료 체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모가 또 돼야 되는데 네. 의료 체계는 1년 반 넘게 계속해서 똑같은 임시 비상 체계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의료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의료 체계를 바꾸는 건 단순히 한두 달의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도 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의료계의 공감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월이나 11월 이후에. 네. 그 WHO 같은 경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다면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절 독감 수준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중환자가 전체 확진자 2%가 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망자가 지금 뭐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서 8월달 같은 8월에서 9월은 0.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독감의 사망률이 0.05에서 0.1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게 네. 수치로는 0.1하고 0.5를 별로 안 커보면 5배가 넘거든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 전체 인구 대비로 얘기하면 엄청난 숫자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증 환자의 발생 수준 정도가 독감에 비해서는 이제 젊은 층에서의 중증 발생도 꽤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독감 수준에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일단 네. 독감 독감 수준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방접종률이 충분히 올라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독감에서 쓰는 그런 경구치료제나 이런 것처럼 접근성이 뛰어난 약제가 개발되는 부분까지 달성이 돼야 독감처럼 다룰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어느 나라나.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표적으로 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 보도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지미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잘못을 저질러 검찰청에 가게 되면 선생님처럼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장땡이고 적어도 파투를 내거나 남한테 독박 씌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변명하는 피의자들을 보면서 배운 이른바 을에게서 배운다. 자세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글을 누가 어느 매체에 쓴 것일까요? 이 글은 2016년 12월 31일 조선일보의 한현우 논설위원이 조선일보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 나온 놀라운 자세를 가진 그 선생님은 우병우 검사입니다. 오늘 오전 김웅 전 검사, 현직 국회의원, 이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가 무슨 문건을 주고받았든 자신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니 검증을 하려면 작성자와 출처가 분명한 증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 없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손절당했습니다. 비정한 세상입니다.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다만 그 철의 낫가죽은 감히 본받을 수 없으니 성형외과에 철분주사 같은 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난세를 살기 위해 저도 한번 그 철분주사부터 알아봐야 하나 라고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어젯밤 KBS가 영화 같은 스토리의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출연자의 이름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직원 80여 명을 거느린 무역업자이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수감 중이던 이준석 씨는 어느 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호출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며 조사할 게 있다는 거였는데요. 막상 조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검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 사건 별거 아니다. 이준석 씨 성남에서 유명 인사라던데 우리가 도움받고 싶은 게 있다. 우리 도와주면 우리도 이준석 씨 도와준다. 성남 지역 유력 인사들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이참에 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축구 좋아하고 SNS 많이 하는 분. 네, 이재명 경기지사로 보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KBS 보도에 법률 자문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입니다. 예,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제 보도된 내용 좀 한번 정돈을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건데요. 이분이 이제 성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검찰에서 이제 소환 요청이 왔고 네. 갔더니 해외에서 뭐 도박한 얘기를 했고 근데 조사 짧게 끝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협조해라. 네. 이렇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뭐 도박장 개장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네. 그 부분은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이제 1심에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수감 중인데 네. 수감 그 기소한 이후에도 이분이 이제 우리 흔히 요 비슷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불러. 출정을 지속해서 나가고 이분이 거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출정 기록을 보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정 나간 횟수는 굉장히 많고요. 네. 동료 수감자가 말한 것처럼 계속 검사님이 불러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기소가 쭉 이어지는데 제가 날짜를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네. 2017년 12월에 첫 기소가 되거든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네, 2017년 12월. 네, 그다음에 2018년 3월에 또 기소가 되고 2018년 4월에 4월. 또 기소, 7월 기소, 10월 기소, 12월 기소, 2019년 1월 기소 해서 쭉 기소가 이어지는 거예요. 몇 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예전에 무혐의 받았던 사건을 뭐 추가 증거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한. 소위 캐비넷 사건 돌려쓰기. 그 중에 이제 캐비닛 사건들도 몇 가지 있었고 네. 그 사건은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무죄가 받은 것들도 있고요. 네. 지금 뭐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 것도 진행 중이면서 다투는 사건들도 있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간간히 계속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뭐 계속 15년 너는 15년을 살릴 거다. 너의 가족들도 다 수사할 거다. 구속시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검사가. 그러니까요. 자, 이게 뭐 전형적으로 표적을 정해놓고 소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는 성남시장이죠. 표적을 정해놓고 먼저 그 표적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유리한 증언, 그러니까 검사들이 필요한 증언을 얻기 위해서 소위 피의자나 죄수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했던 네. 많이 듣던 패턴입니다. 네, 좀 우리가 익히에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그 패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아시게 되는 한명숙 전 총리 네. 모해이중 교사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뭐 최근에 그 MBC에서 보도됐던 사건, 그 네. 사건도 같은 거잖아요. 구속된 피의자 계속 불러서 불어라 뭐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 네, 수사하는. 그 MBC에서 보도됐던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렇죠. 경찰의 부정을 불어라. 그러면 봐줄게라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도 이재명 지사하고 뭐 경찰 고위직 몇 명만 불고 가자 이렇게 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사건은 그러합니다. 일단 개요를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이전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4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중앙지검장 때 그때 하필이면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윤석열 후보가 네,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때죠. 그다음에 그 강력부 위에 이제 3과인가요? 특수 3과인가요? 3차장. 네, 3차장이 한동훈 검사. 한동훈 검사였죠. 예.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디 조직폭력범, 조직폭력사범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박장 개설죄
거죠, 그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검사도 계속 이제 이 사람을 뭐 그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뭐 국제 마피아 예. 파의 일원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계속 그렇게 추궁을 했었는데 뭐 이분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뭐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적은 있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냥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다. 그냥 네네. 사업가다. 네. 실제 이분이 운영했던 사업체가 규모가 굉장히 컸었어요. 직원이 한 직원이 한 80명. 80명? 네, 예.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중국 그 브랜드 샤땡미 네, 예. 그거를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대륙의 실수. 네, 대륙의 실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네. 관련 사건에서 이 회사 운영하는 회사의 그 주가도 평가가 됐었는데 굉장히 이제 맞아요. 네, 맞아요. 괜찮게 평가가 되는 회사였어요. 그냥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그분을 조직폭력 사범이라고 일단 지칭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에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의문의 일패 그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모르겠지만 재소자의 어떤 말을 빌려서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 당시 그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고 수사팀에 강요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 법률 자문을 했던 김준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터무니없는 얘기 맞습니까? 왜 터무니없는 얘기에 법률 자문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보도를 가만히 보시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지시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이 예. 근데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제 발이 먼저 저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는 뭐 이분이 이제 그냥 검사, 평검사였고 그 위에 이제 부장검사가 있고 차장검사가 있고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지휘 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뭐 부장검사까지는 이제 반론을 예, 박모 부장검사. 들어서 네, 예. 뭐 법 원칙에 따라 뭐 수사했다라는 것까지 나왔지만 한동훈 차장검사나 윤석열 지검장 당시에 네. 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사실은 그게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이 재소자의 얘기, 이분의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알수 없죠. 알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진상이 더 규명이 돼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지. 네. 보도에서나 혹은 그 이후에 그 누구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의혹 그리고 의문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과연 지휘부가 이걸 몰랐을까? 네. 그러니까 뭐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억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예전에 무혐의했던 사건을 스스로 뒤집는 그러면 야 너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해라고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 네네. 알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고 자 지시 여부 또 하나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한 부분을 좀 잘라서 보자면 그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고 수사팀에서 어쨌든 이런 강압적인 수사 이재명 지사를 그 타겟으로 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그 박모 부장검사란 분하고 김모 검사 네. 당시 수사팀 실무자였던 김모 검사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낸 거죠. 네, 뭐 법과 원칙이 그들의 법과 원칙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진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사실에 뭐 녹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이 녹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 정말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근데 네. 이후에 드러난 정황들이 네.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건 동료 재소자가 출소하거나 한 이후에 그 검사실에서 불러서 갔더니 그 얘기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억지 기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라는 게 사실은 그 연이어서 6-7번 기소가 이루어지는 중에 2-3번 정도는 당연히 기소해서는 안 될 사건들, 무혐의난 사건들이고 네. 나머지 기소들도 굉장히 억지스럽거나 네. 이거를 이렇게 의문부를 가질 만한 사건들의 기소가 꽤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뭐 그 KBS 보도에서도 사생활 관련이라서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그랬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만 타겟으로 해서 네. 이 정도 하려면 검사도 굉장한 품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소를 7번을 하려면 1년 동안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했어야 하느냐라는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외에 정황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믿을만하다라고 정황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평가를 하셨는데 이 보도 전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셨던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럼요. 네네. 언론으로서 그 의혹을 보도할 만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네.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네. 그 MBC 사건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어떤 경찰의 비위를 더 부각시켜서 수사권 조정을 못하게 하려는 뭐 의도 예, 그런 어떤, 의도로 네. 보여죠. 그런 거였건 아니면 뭐 어떤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고자 그것을 뭐 발판으로 출세를 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저는 더 핵심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군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 김준희 변호사님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 이 사건 쭉 보면서 보도를 보면서 야 이거 뭐지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수감생활 당시 이 씨로부터 이재명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 없냐고 김 검사가 물어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동료 재소자였던 네. 거죠. 이 씨의 동료 재소자. 김 검사는 수고했다며 10만 원을 건넸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검사가 아무 혐의도 없는 네.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냥 네.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검찰청에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놀라운데 그러니까 자격이 뭡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럼 뭐 조사나 그렇죠. 이런 것도 없겠네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았겠죠. 네. 그러면 안 그리고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검찰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가 네, 네, 이제 네. 좀 드러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고 10만 원을 줬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죠. 이게 네.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그 소위 자녀 주식 가치 해서 이거 횡령 배임과 관련된 네. 부분인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은 뭐 차치하고 당시 수사관이 김 검사에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했더니 난 이 조사 못하니까 그럼 검사님 당신이 직접 하세요. 사실 수사관과 검사의 사이에서 수사관이 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니까 뭐 검사가 수사관한테 시키는 일이나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나 가르치려고 하냐?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이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죠. 캐비넷 사건 돌려쓰기 했다는 네.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혐의가 난 이유가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명백했었고 네네. 이게 이제 고소가 들어와서 그 조사가 진행된 거긴 하지만 불기소된 이유가 너무나 명백했었고 법리적으로도 옳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그냥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이 사람의 기록을 다 뒤져서 네. 무혐의된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냥 다시 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또 무죄 났다고 네. 그러던데. 근데 예. 이 배임은 당연히 무죄가 났고요. 그 무죄의 이유가 앞서 불기소했던 이유와 똑같은 거고 수사관이 기소를 만류했던 것도 그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과연 이 김모 검사는 그런 판단을 못했겠느냐? 네. 못했으면 너무나 무능한 거고, 그러면은 네 못했을 리가 없고요. 예. 알면서도 괴롭히기 수법으로 기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소하면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변호사 수임해야 되고 뭐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억을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소를 당해본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이 범죄자 소위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추가 뜬다. 그렇죠. 추가 뜨는 걸 기소된다. 제일 무서워하죠. 예. 네. 이미 나는 조사 다 받고 했는데 또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하고. 근데 1년 사이에 7건을 기소를 했다.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2개월, 3개월 단위로 기소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제가 추측하기에는 예. 김 검사가 처음 말한 것처럼 괴롭히기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사 비용도 많이 쓰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핑계로 계속 출정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만약에 한 사건만 기소를 했는데 기소 이후에 부를 명목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계속 출정을 나오게 하고 그것을 기회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네. 그러려고 이렇게 계속 추가건을 찾고 추가 기소를 했던 건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추측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에서 감찰을 쭉 이전에 몇 가지 사건 감찰하고 나서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부르면 네. 반드시 기록 남겨라. 네. 이런 지침을 내리기도 했죠. 자,
이 사건이 이재명 그 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사건의 방향이 칼끝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 삼아서 소위 이 씨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그 수단으로 캐비넷 사건 돌려쓰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위에 상급자들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급자라고 하면 박모 부장검사 그 위에 제3차장 한동훈 그렇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윗선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최소한 부장차장 정도까지는 이 정도의 억지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본인들이 네. 몰랐다라고 네. 하면 그것 자체로 이런 게 보고가 안 된다는 거야. 네, 네.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당시에 있어서의 뭐 무능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올라온다는 건가? 근데 네. 보고가 올라왔는데 자기는 아무 위법 의식이 없었다는 건가? 네. 네,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몰랐어도 알았어도 문제다. 그렇죠. 몰랐어도 문제고 이제 알았어도 문제인 건데 네. 이것들이 그 윗선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문제.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축소시켜서 뭐 한 검사의 욕심이나 네. 뭐 과도한 욕심일 수는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윗선에서 제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요. 하나는 네. 알면서도 다 같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예,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면 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구조, 네. 당연히 검사가 알아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다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였겠죠. 당연히. 기소 독점권, 뭐 기소 편의주의. 그렇죠. 그리고 수사도 다 할 수 있고. 예. 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저는 뭐 그 이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라는 게 이런 네. 거를 못하게 하는 것. 네. 예,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게 맞다. 수사 기소. 네. 분리하는 만약에 게 경찰에서 이런 식의 수사를 했더라도 네. 다른 기관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검찰이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내부 감찰. 지금 내부 이제 이 감찰. 사건이 네. 감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네.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 철저히 감찰하고 네. 재발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기소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무죄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한 공소권 남용이거든요. 그렇죠. 공소권. 네, 남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을 하고 네. 공소 기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 기소해서 공소 기각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검사의 근무 평정에 반영을 해서 네.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 앞길이 막히는구나라는 네.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 사실 무죄 받거나 공소기각 당했을 때 아무런 그 불이익이 없어요, 사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도화되는 것이 이런 사건을 좀 방지하는 그나마 제도가 되지 않을까. 네네. 누군가 감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철저한 감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정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우리 김주희 변호사님이 확신하는 것처럼 반드시 짚고 넘어가져야 될 이야기인지 대검 감찰부에서 즉각적으로 감찰에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주희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경제 시간입니다. 대통령만 좋으라는 경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이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이슈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이시고요.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이창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이건 뭐 파도 미담이란 얘기는 들어봤어도 파도 이렇게 악담? 이런 얘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남양유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네, 홍원식 회장이 네네네. 이거 매각한다고 해서 오너 리스크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네, 다시 오너 리스크를 더했죠. 더했죠. 네. 그래서 매각하겠습니다 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이 본전 생각나가지고 네, 매각 안 해요. 네. 라고 하면서 오너 리스크를 자초했었는데 또 하나의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6일날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 씨가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이 됐고 40이 넘은 나이에 첫 아이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보직 해임을 합니다. 네네. 최 씨는 1년 뒤에 복직을 했고요. 그랬더니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시켰다. 그래서 2017년에 노동위원회에서 이건 부당한 인사발령 아니냐라고 해서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구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구제 신청을 냈더니
이 최 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낸 뒤 1년도 안 돼서 출퇴근에만 5시간이 걸리는 천안 물류 창고로 발령을 냈어요. 일산으로 다니던 사람을 천안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네. 파도 괴담. 근데 이러고 나서 홍원식 회장의 녹취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충격적이는데요. 네네. 홍 회장이 최 씨에게 압박을 넣으면서도 법망은 피해가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어라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말로는 교도소 담장이를 걸어라. 그래서 저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최대한 최 씨를 압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분유회사가 육아휴직 갔다 온. 뭐 이래도 되는 거가 아니고요. 네. 뭐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회사 업종이 분유를 파는 회사인데 네. 이런 여성 고용 문제, 네. 남녀 평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회사는 정말 위험 관리는 하나도 안 되는 회사라는 걸 또다시 증명을 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홍원식 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여성분에게 지금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회장님이 네. 우리 여직원 한 분의 그 거취까지 이렇게 꼼꼼히 고민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재벌, 총수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사업보고서 남양유업 사업보고서 요즘 열심히 계속 뒤지게 되는데 네. 또 찾아보니까 직원이 한 2,000명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회사는 아니고 그렇죠. 크죠. 예, 그 정도.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에 살짝 못 미쳐요. 거의 1조. 예.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매겨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도 한 뭐 아주 위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한 250위 정도는 해요. 아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지배구조가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게 총수가 직원의 인사까지 다 좌지우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개선돼야 되는 포인트로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권을 보통의 상장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CEO는 이사회에서 뽑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몇몇 임원에 대해서는 CEO가 인사권을 가지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또 아래로 위임되고 이러는 게 정상적인 네네네. 구조인데 모든 인사권을 총수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총수 이거는 여기 이게 드러난 게 그러니까 총수한테 충성을 바치는 게 승진의 길이지 뭐 자기의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총수의 입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요즘 녹취록에서 다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한테 네. 이 여성분에게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해라 이렇게 됐는데. 왜 네. 압박을 넣으면서 법망은 피해가라.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강요죄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이제 그 쟁점이 붙을 텐데. 예, 법적으로는. 예. 근데 대충 우리나라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네. 그 압박을 넣으라고 총수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이 총수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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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단순히 뭐 노동법을 잘 지켜라. 물론 노동법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 지켜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배 구조가 안 좋기 때문이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총수의 그냥 진짜 절대 권력. 그러니까 자기 왕조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남양유업 아까 매출이 1조 가까이 되는 상장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홍원식 회장 말고도 주주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죠. 이사도 많고. 네. 예. 근데 그냥 여지까지 인식은 이건 자기 개인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체크 앤 밸런스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견제와 균형이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되니까요. 그럼 예. 이분이 그냥 남녀 어떤 성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후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게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어떠한 체크도 안 되고. 결국 홍원식 회장이 절대적으로 그 지배 구조를 본인 중심으로 다 짜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한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90 노모도 이사로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사실은 어떤 그 총수를 좀 견제하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네. 92세 노모가 계시니까. 네. 근데 저는 오늘 보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네. 92세 노모를 이사회에 넣어놓은 게 네.
왜 여성들 집어넣으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아, 그렇네. 약간 그거 구색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기는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회사예요. 아, 파도 괴담이다. 이런 문자 왔습니다. 남양이 남양했네. 새삼스러울 걸 없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어요. 자, 여성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조금 옮겨가면 이번 남양유업 의혹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인식 어디까지 왔는지, 또 기업 내에서 소위 요즘은 이사회의 여성 뭐 곳곳에 이제 유리천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여성의 일반 취업률은 많이 올라갔는데 네. 실제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여전히 사막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어떤가요? 유리천장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남양유업 이게 사실 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의 어떤 유리천장의 전형적인 하나의 독특한,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그 여가부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도 자료를 내신 걸 보면 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네. 전체 임원 중에 한 5% 정도 돼요. 5%. 네. 네. 그러니까 이 5%라는 게 OECD 평균이 한 26% 정도 나와요. 아, OECD는 네. 26%. 네. 여기도 절반은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랑 5배 이상 차이는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OECD 항상 이런 거 내면 무슨 네. 유리천장 지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네네. 그런 거 내면 이런 임원 비율은 항상 꼴찌예요. 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2조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제 임원에서 여성은 반드시 1명.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법은 단일한 성으로 임원을 모두 다 이사회를 구성을 할 수 구성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는 만들어놔서 일종의 할당제를 도입을 하시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나라 2조 이상 기업이면 이사회가 전체가 평균 한 1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네네. 1명 집어넣는 거면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 할당제 자체를 강요를 해도 네. 그렇게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OECD 평균이 26, 27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입사한 사람 숫자 자체가 여성들이 너무 적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은 중간에 임신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있어서 고위직으로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네네. 여성 임원이 적은 이유가 뭐냐? 그냥 뭐 안 뽑아서 그렇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할당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 측에서는 네. 막상 임원을 시키려고 해도 소위 말하는 후보자가 사람이 없다. 예,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물론 전반적으로 뭐 세대에 따라서 요즘 세대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요즘 세대는 뭐 여성 비율이 굉장히 신입사원이나 네네. 근데 약간 그 위에 세대는 여성 비율이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남양유업에서 드러나는 게 이렇게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임원 후보가 돼야 될 사람을 결국은 좌천시켜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물류창고로 저희 네. 천안 물류창고로. 네. 네. 예. 그리고 여가부에서 낸 자료 보시면 전반적으로 남자 여자의 근속 연수가요. 네. 네,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뭐 남자가 평균 근속 연수가 직원들 예. 한 12년 되면 네. 여자는 한 8년, 평균적으로 한 4, 5년 차이가 나요. 네. 근속연수 자체가 차이가 난다. 네, 네, 네. 그럼 일단 여성 임원을 많이 늘리려면 근본이 되는 근속연수를 늘려주는 방법을 먼저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기업이 할 역할은 기업 내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투명화 이런 식의 어떤 능력 외에 네. 여러 가지 어떤 여성의 불평등한 처우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돼야 되고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경력 단절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은 육아가 거의 핵심적인 문제고. 임신, 출산, 육아.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돌봄이나 네. 이런 거는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회사에서 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야 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 출산 휴가를 이렇게 보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보자면 임신 출산 휴가를 보냈을 때 비용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를 그냥 회사가 다 감내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회사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하자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에서도 오히려 평소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임신 출산했을 때 그 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좀 충분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성 임원 선임 의무화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 여성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어떤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어떤 할당제 같은 것들은 도입이 이미 된 거니까요. 된다. 그건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 개선 이런 문제, 인식 전환, 특히 지금 의사결정을 자제하고 있는 총수들의 굉장히 뭐랄까요 구태의연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제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봄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풀고 그다음에 전 대선 주자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임금 이게 공정과 임금 불평등 문제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여가부 통계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시간당 남자 임금이 10,000원이면 여자는 한 6,3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6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갭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비교를 해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개선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대책까지 오늘도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우리 사회 노동 이슈에 대해서 진단해 봅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 임자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 관련해 가지고 어용노조 설립무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유명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라고 삼성의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눈에 흙 들어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노조는 빨리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의 노조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저도 한 10수년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그룹이 만들었던 말하자면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가 설립 무효다. 이거는 어용노조는 설립 무효다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럼 이 설립 무효 판단받은 노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유명하죠.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알려진 좀 불명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회사가 무노조 경영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노조 만드는 거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범죄잖아요.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불법 경영, 위헌 경영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우리가 근로자들이 노조 만드는 거를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필요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다.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 만드는 거 우리는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 말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게 폭로된 계기가 2013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심상정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라는 것을 폭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린화 전략 문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린화. 그러니까 삼성 그룹 차원에서 각사 임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일종의 이제 노조 저지 전략을 교육한 자료 같은 그런 PPT 파일로 보이는 이제 그런 문건인데 잠깐만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문건 자체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거든요 지금. 그 당시가 이제 언제였냐면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났을 때라서 각 사에서 노조 문제에 대해서 약간 고민들이 많았을 때고 특히 삼성은 이제 무노조에 대한 방침이 강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대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서 뭐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특별한 노사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막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모의 훈련 준비를 해왔다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룹 내에 신규 노조가 설립되는 등 문제 발생했다. 일종의 사례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왔지만 막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에버랜드 노조예요. 에버랜드의 문제인력 4명이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주동자 조장희라는 인물을 자료에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실명도 얘기하고 사진도 막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 자료 보면요, 이 조장이라는 분은 거의 테러리스트예요. 이분이 아니, 이제 악의 개인정보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악의 축처럼 묘사가 되면서 이 분이 어떤 행동을 했고 거기에 네,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가령 회사는 노조 설립 움직임을 감지하자마자 뭐 상황실 설치를 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한 선제 대응을 한답시고 친사 노조를 설립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사 노조는 우리가 말하는 어용노조 같은 거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그 친사 노조를 통해.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을 되게 선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동자 아까 얘기했던 그 조장이라는 분을 즉시 해고. 부당노동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노조를 만든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 행위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벌 받습니다. 즉시 해고를 했고 언론에다가는 주동자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노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징계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를 만든 거다. 예.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용노조라고 그러니까 노동계 측에서 어용노조라고 비난을 하며 친사 노조를 삼성은 그 진짜 노조는 방탄 노조다라는 식의 전략을 이제 공유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아, 그게 PPT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PPT에 있는 내용이고 이 자료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침착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와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말려 죽여라. 예, 이게 이 문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들 불러다 놓고 교육했던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건이 이렇게 폭로가 되면요. 일단 첫 번째 쟁점이 그거죠. 이게 진짜 삼성 문건 맞냐? 그러니까요. 예. 뭐 자칫하면 출처와 작성자가 분명치 않은 것은 괴문서라고 한다. 뭐 이렇게 오늘 있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여러 차례 법원이요. 이거는 삼성이 작성한 문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삼성이 작성한 문건이 맞고 두 번째 아까 문서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이 그 주동자로 언급된 조장이라는 분에게 실제로 벌어졌느냐. 그렇죠. 예. 그냥 벌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문서 안에만 있던 거냐 아니면 실제로 조장희 씨를 대상으로 해서 모의 훈련에서 했던 것 같은 작전이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걸렸느냐. 일종의 시나리오였을 뿐이냐 아니면 실제 벌어진 일이냐. 어땠습니까? 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 제가 언급을 드리면 노조 문건 발견 즉시 회사에 상황실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조장희 씨가 작성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그 문건이 회사에서 발견이 되자마자 회사의 상황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동향 보고를. 조장희 씨와 그와 같이 했던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분들에 대한 그 동선을 파악하고요. 아까 네 분이라고 그랬죠, 네 분. 예, 처음에 시작됐던 네 분인데 동선을 파악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뭐를 먹었는지 어디서 담배를 폈는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돼서 보고가 됩니다. 제가 이 판결 내용 보다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가족의 건강 상태까지 보고가 되더라고요. 가족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무슨 병이 있다. 아내가 지금 무슨 수술을 받으려 한다. 이런 것까지 보고 그러니까 정말 악랄한 짓을 했던 거예요. 왜 가족의 건강 상태를 자기들이 파악을 이런 합니까? 것들을 자기들은 일종의 노조 와해를 위한 고도의 정보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저는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누가 너 그 말을 하자면 당신 가족도 아픈데 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치료는 어디 가서 다 해줄게라든지 이런 방식의 회유와 협박, 그렇죠. 하나의 그런 수단. 거를 위한 이제 정보 수집을 보인다는 거죠. 했던 것이고 심지어 경찰을 사주해서 함정 수사를 벌인 것들도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네, 함정 수사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장희 씨가 어디서 술을 먹고 있으면 경찰을 거기다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바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재판이랑 수사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인데 이런 짓을 해왔고 조장희 씨가 이런 악랄한 일종의 범죄 행위를 겪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장희 씨라는 분이 그 사실 이런 거를 그냥 당하고 있을 뿐이면 삼성에서 노조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으셨겠죠. 그랬겠죠. 예, 굉장히 힘드셨던 거는 사실인데 같이 이제 협력하는 동료들이랑 뭐 민변 변호사들이랑 활동가분들과 같이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 반격의 내용이 일단 본인이 징계 해고를 실제 당했거든요. 해고 무효다.
라는 소송을 걸어서 한 5년 넘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의 노조 파괴 범죄 행위 주동자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19년 12월에 법정 구속되죠.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법정 구속이 되고 네네.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그래서 2018년에 5천만 원 배상 판결 받아내요. 적다. 적죠.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위법행위를 인정한 거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판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어영노조 설립 무효. 신사 노조라는 거를 설립하는 게 첫 번째 대응이었잖아요. 네네. 그 노조가 가짜다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이번 판결이었던 셈이죠. 정말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삼성 역시. 그리고 삼성이 무노조 경영 방침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렇지 뭐 그쪽은 그냥 회사 방침이 그런가 봐. 그 위법한 방침이긴 한데 그렇죠. 그거를 방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를 이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고 꼼꼼하고 어찌 악랄하게. 보면 그렇게 해왔구나라니까 약간 좀 섬뜩합니다. 솔직히 들으면서. 자, 이 법원이 이 설립 무효 이 어영노조는 설립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노동자들의 연대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 연대를 만들거나 회사가 이 연대의 설립이나 어떤 행동에 개입을 하게 되면 네네. 그것은 가짜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원칙은 이미 법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법리를 이 사건에 대입해 봤더니 진짜 노조가 설립된 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전적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네네.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회사가 노조 위원장을 선정했다. 회사가. 그리고 회사로부터 단체 교섭 교육을 받고 그 노조가 그러니까 가짜 노조가요. 단체 교섭 교육을 받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는 진짜 노조 삼성 노조의 단체 교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네, 봉쇄 전략이. 자, 이런 사실관계들을 쭉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설립 무효를 내리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회사가 개입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회사가 만든 노조다. 그렇네요. 라는 판단을 법원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아까 이제 형사 그 노조를 설립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형사 처벌도 받았고 설립 무효 판결 났고 이게 결정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긴 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그렇죠. 받았고 그러면은 형사 처벌 받는 사람 이외에도 뭔가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이죠. 근데 일단 삼성을 제외하고도 저는 생각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그 악랄한 범죄 행위는요. 결코 한 기업 한 개인에 의해서 벌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짜 노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줬던 당시의 공공기관. 근데 그쪽은 거기는 그냥 형식만 갖추면 다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나중에라도 자신들이 정말로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용인시나 고용노동부나 결코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삼성의 사주에 넘어가가지고 함정수사 벌인 경찰들. 그래. 술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경찰들 그건 좀 너무하네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노총도 이 사건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게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의 지시하에 그 가짜 노조는 한국노총으로 가입해요. 상급 단체를 한국노총으로. 그러면 가입 당시에 받아주지 말았어야지. 한국노총이 그걸 몰랐을까가 하나가 있고 활동하는 걸 보면 몰랐을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번 판결이 여타 무노조 혹은 어용노조 만들려는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서 그 연대를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행동을 하는 권리는요.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노동 3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임이라는 거 일종의 사적 결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그렇죠. 개모임하는 거 방해했다고 형사 범죄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면은 형사 처벌 받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과 헌법이 이 모임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받기 어렵다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판단이 있기 때문인 네, 인류가 것이고.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을 만약 방해하려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시사점을 다른 노조를 싫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주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고요. 개모임 만드는 거 방해하는 거는 뭐 자기들끼리 사적 분쟁이 될 수 있겠지만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는 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오늘 임자원 변호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김기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 우리 앞 그 코너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들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그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나눴거든요. 이번에 서울시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은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요. 공공기관 인턴십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약 1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장롱면허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그때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이제 취업 상담, 교육, 취업 연계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기관 인턴십을 좀 추가해서요. 재취업 전에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이제 직무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현장 실습을 더해서 마친 후에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취업 지원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롱면허 되살리기 프로젝트 10년 전에 이거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대략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격증 가진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 가진 분들이 지원을 하셨던가요? 예, 이번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직업담당사, 주거복지사, 학예사, 사서, 보육교사, 전산 등 9종류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162명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62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선발된 62명 어디에서 실습하게 되시나요? 예, 구체적 실습 기관은 이제 서울시청도 있고요. 은평병원, 감염병연구센터, 주거복지센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어린이집 등 총 44개의 기관입니다. 온 열흘까지 실습 진행한 후에 저희가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엊그제 지난 7일이 경력 단절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이날 같이 발대식 하셨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이고요. 그 마지막 날이 바로 경력 단절 예방의 날인데요. 이 날은 그 자신의 경력 상태와 경력을 둘러싼 가정 및 직장 환경을 점검하고 그 경력 단절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날입니다. 마침 저희가 이날 제1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 온라인 발대식도 가졌는데요. 오세훈 시장님 축사를 비롯해서 특별 강연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특별 강연은 유인경 전 경향신문 선임 기자님이 시간을 내주셨고 토크 콘서트는 경력 단절이 하는 경력 확장을 주제로 해서 경력 공백이 있었지만 재도약에 성공한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서울 우먼업 인턴십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건가요?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년에 저희 새롭게 시작하는 제2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예,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력 단절 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저희가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직장맘들이
직접 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게 노무사들이 직접 지원하고 구제하는 직장맘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여성들이 마음 편히 출산 육아와 관계없이 경제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6492님, 여성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심하죠. 저희 직장에도 여자가 진급에서 늦고 급여 수준도 낮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별, 지위와 무관하게 평등한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지금 흐르는 노래 이적의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